네, 안녕하세요. 저 제8회 2021년 국제무형유산 영상축제 울림의 탄생 게스트 토크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프로그래머 박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매우기 전수조교인 임동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울림의 탄생을 만든 감독 이정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간문화재 악기장 30호 임선빈입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 이게 첫 장편인가요? 첫 장편 데뷔작입니다. 감동적인데요. 저는 물론 제목이 울림의 탄생이기도 하지만 저 이거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이거 바로 틀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저를 울렸었어요. 그래서 무엇이 나를 울렸는지 혹은 다른 관객들도 울릴 수 있을지,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이런저런 궁금한 것들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저 사실 동국 씨 영화 보고 너무 귀여워서 너무 귀여워서 막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것도 되게 울림의 탄생을 이렇게 상영하게 된 중요한 계기이기도 한데, 이게 촬영한 시점이 혹시 언제일까요? 2017년 말에 첫 촬영을 시작해서 좀 큰 촬영은 2018년 봄에 다 끝나고요. 그 다음에는 2019년까지 좀 미비된 그런 촬영들을 계속 하다가 이제 2019년에 편집을 하고 2020년에 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1년 정도 촬영이 끝난 뒤 시간이 지났는데, 혹시 영화 이후의 변화라든가 근황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변한 거는 사실 이렇게 크게 없어요. 예, 아직은 우리나라의 이 전통 악기 쪽은 아직은 좀 침체? 그러니까 좀 잊혀져 가는, 그러니까 활동하는 사람만 활동을 하는 이런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분들이 아직은 관심이 이렇게 크게 없는 거라서 조금 아쉽고요. 본인들이 영화에 담긴 거는 사실 처음 보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촬영된 거를 볼 기회가 흔치 않아서, 혹시 영화에 담긴 임선빈 선생님이나 동국 씨 본인들의 이 일상들을 봤을 때 혹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좀 궁금해요. 한 4년 정도에 이제 가깝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 다큐멘터리를 찍게 되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이 다른 어떠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직업하고 다르기 때문에 내가 영화에 나오니까 없는 표현을 낸다거나 아니면은 영화에 엑스트라가 지르다가 그냥 쓸데없는 행동을 한다거나 이것이 아니라, 저는 본래 영화 촬영을 안 한 그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그 과정 그대로의 내 모습을 저는 남겼다는 거예요. 하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생각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가슴을 울려줬다는 그 소리를, 그거를 남긴 것만 하더라도 저는 영화를 잘 찍었다, 이렇게 간직하고 싶은 거죠. 동국 씨는 혹시 영화에 담긴 자신이나 일상을 볼 때 영화 보고 나서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좀 걱정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사실 왜냐면 이게 아버지와 제자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스승과 제자라는 모습을 담겨 있는 건데, 사실 제가 이렇게 진지하거나 막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서 예. 그러니까 장난기도 많고 이제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막 밀어붙일 때도 있고 항상 이제 그런 모습들이 많은데, 아버지와 아들로서는 일할 때 이제 마찰이 심하죠. 사실 이게 그냥 일반 회사면은 이게 딱 계급이 딱딱딱 정해져 있으니까는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는데, 이거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저와 같이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같이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공감대가 조금 있지 않을까. 직장에서 상사한테 대꾸하면 잘릴 것 같은데, 아버님 자르고 싶은 적 없으셨어요?
제가 너무 이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뭐 지금이야 이제 뭐 제가 뭐 나이가 들어 찼으니까 이제 떳떳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뭐 초등학교 졸업도 못한 상태에서 제가 교육을 누구한테 받았겠어요. 내 육신은 소아마비가 걸려서 한쪽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닐 정정 이 정신만큼은 남한테 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못 배웠으니까 자식한테는 잘 해줘야겠다. 그래서 내가 힘든 것보다도 아들이 학교 다니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저기를 했어도 내가 걸어온 길을 자식한테 대물림을 주기가 싫었던 거지. 그러나 아버지가 이 묵은 거를 들 때나 좀 저기 할 때는 자식된 도리로 봤을 때에 자기가 거들어주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고 어쩔 수 없겠구나. 그러면 전수 쪽에 대한 시험을 한번 치게끔 이제 중요한 부분만 이제 가르쳐줘가지고 전수 쪽에 이제 시험이 돼. 이게 또 어떻게 또 나를 예를 먹이려고 하는지 또 거기에 합격이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저 아들이나 이제 저나 그래도 국가에 대한 공무를 받고 지내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제 어깨는 이제 더 막중한 책임이 이제 들어서는 거죠.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하고 이랬으면 됐고 이랬으면 됐는데 아버지가 딱 볼 때는 잔소리가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충돌이 나오는 거지.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은 부고장이 딱 날라들어 와도 내가 하는 그 일이 끝을 내야 부고를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저한테는 친구도 없고 남들처럼 연애라는 두 글자는 꿈에도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는 자다 말고도 작업장에 내려가갖고 북을 쳐보는 거예요. 그 북소리만이 나의 유일한 친구고 그 소리가 나의 모든 영상을 다 편안하게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작업장에서 자고 작업장에서 밥 해먹고 눈 뜨면 작업장이고 눈 감으면 작업장이에요. 지금도 제가 63년 동안 내가 이 길을 걸어와도 아직도 터득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한 집념 아래 아들은 이거를 우습게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잔소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런 거를 이제 아들도 깨우치고 느끼고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이게 이제 애 머리가 굴리니까 잔소리가 들어가는 거니까. 선생님, 너무 얘기 많이 하시면 스포일러가 되니까 영화를 살짝 감춰놔야지 관객들이 궁금해서 보실 것 같아요. 예.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 사실 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영화에 다 나오기 때문에 영화를 보시면 훨씬 드라마틱하고 상세하게 보실 수 있어서 저 감독님한테 좀 궁금한 게 이 두 분이나 혹시 이 소재를 어떻게 혹시 처음 발견했거나 영화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계기가 궁금하더라고요. 제 첫 장편 작품으로 사물놀이에 관련한 그런 걸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대학교 때 좀 사물놀이 패를 했었었는데 그때의 기억이 되게 강렬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물놀이 패를 사물놀이 패나 혹은 사물놀이 관련한 그런 걸 해보자라고 했었는데 자료 조사를 좀 하다 보니까 어쩌다 임선빈 선생님을 뵙게 된 거예요. 그런 본인이 가진 그런 페널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문화재의 자리에 오르실 정도면은 엄청난 장인이시겠구나
라는 생각에 그 임선민 선생님을 처음 찾아가게 됐죠.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고 공장을 둘러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딱 완벽한 캐릭터시더라고요. 상황도 그렇고 그런 제가 하고 싶었던 소재도 그렇고 그래갖고 제가 선생님께 이게 전 1년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사람이고 1년 동안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좀 촬영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큰 대북을 만드는 과정을 지금까지 촬영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내가 그 큰 북을 하나 만들 테니까 그러면 그걸 촬영해 줄 수 있겠냐라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임선민 선생님과 바로 다큐멘터리 작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거의 국제무형유산 영상축제에 특화된 감독님 같은데요. 엄청 좋아요. 그죠? 결국 아버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아버지가 절대 나를 자를 수 없다는 굳건한 믿음 속에서 되게 마음 놓고 반항하신 것 같아요. 제가 반항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랬는데 저는 어떻게 봤냐면 되게 츤데레스러웠어요. 반항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아니면 뭐 정말 통통 튀는 뭐 청개구리처럼 보일 수도 있고 저도 물론 아기 때부터 놀이터가 이제 아버지 옆에서 공장이었고 이렇게 뭐 솔직히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데 10년 넘고 또 시험도 보고 했는데 그래도 뭐 모르는 건 아직 모르고 헷갈려하는 건 아직 헷갈려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아버지하고 살짝 마인드가 다른 게 시대에 맞춰서 그 시대에 맞게 새로운 그러니까 옛날 그 정통 방식은 그대로 이어가되 뭐 외관이나 아니면 좀 새로운 뭐 모양이나 디자인 같은 거를 이제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저는 그 변화를 주려고 계속 하는데 아버지는 이제 그런 걸 해보셨겠지만 그때 그 시대에는 그런 게 안 먹히는 시대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마찰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뭐 아버지하고 뭐 티격태격 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대화라는 거는 뭐 솔직히 뭐 각자 할 일만 딱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별로 없어요 사실. 저는 그 보면서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쭉 해온 거를 그 재현하시거나 그거를 지키는 아버님 방식은 그것대로의 북이고 동국 씨가 새로 만드는 북은 또 전통이라는 거 이거 무형유산 축제하면서 계속 쓰는 용어가 그 오랜 문화이기도 하지만 오늘의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변화하게 마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동국 씨가 새로 시도하는 그 북도 여전히 디자인이 바뀐 북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것과 저것이 공존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방식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선생님이랑 이제 동국 씨가 그렇게 태걱하지만 그렇게 그 공존하면서 이렇게 가업이라는 표현이 좀 그러긴 한데 이제 그 무형문화재의 업을 이렇게 이어가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재밌고 츤데레라고 표현을 한 게 네, 저는 약간 동국 씨가 이렇게 얼핏 인터뷰에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무거운 거 드는데 내 도와드려야겠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더라고요. 했고 계속 네 돕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라온 환경이 이런 평범한 가정의 그러한 뭐 이렇게 환경 자체가 아니었을 뿐더러 일단 저는 아기 때부터 커오면서 아버지 옆에서 이제 공장 안에서 크면서 저 같은 경우는 장난감이 일단은 칼이었고 나무 칼도 아니고 진짜 칼이었어. 나무 깎는 칼. 네, 진짜 칼 가지고 놀기도 하고 뭐 나무도 타고 놀기도 하고 산 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산도 막 그냥 네, 막 타고 하다 보니까 좀 일반적으로 자란 친구들하고 저하고는 좀 자란 환경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는 또 몸이 불편하신 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도와드릴 수 있는 그 환경이 아니었어요. 일단 그때 당시엔 자식 된 도리로서 뭐 무거운 거 좀 들어드리면 되지라고 이렇게 하다가 그래 뭐 팔자다라고 그냥 스스로 되뇌기면서 예, 이렇게 덤빈 것 같아요 이 일에. 영화에서는 그냥 간단하게만 나오는데 사실 이제 유도를 하다가 부상을 입고 이제 포기를 하고 굉장히 쉽게 빨리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화면에서는 빨리 20개이지만 어릴 때부터 쭉 이렇게 축적된 이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4살 때 처음으로 그 선천성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4살 때 처음, 예. 6학년 때 와서 이제 처음 수술을 하고 중학교 때도 이제 2번인가 또 이제 거쳐서 수술하고 고등학교 때도 아마 1학년 때 한 번 했었을 거예요. 방황을 좀 했어요, 사실. 방황을 좀 했는데 저희 스승님 관장님한테 전화가 와갖고 쉴 만큼 쉬었으니까 이제 와라 그래갖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다시 이제 복귀가 돼갖고 이제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하면서 좀 억눌리고 막 스트레스 쌓인 게 이제 운동을 하면서 좀 풀리고 막 했던 게 계속 이어져 오고 지금까지도 어떻게 운 좋게 돼갖고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유도를 하고 있어요? 네. 다시 시작했어요? 네. 그럼 그 영화 이후에 생긴 영화 이전에 있던 일이 영화에서 이제 살짝 담기고 그러면서 이제 영화 촬영할 때도 이제 슬럼프라고 하면 슬럼프죠. 그때 당시에 교통사고 후유증이 좀 심하게 남아서 그 슬럼프에 좀 시달리다가 이제 다시 극복하고 이제 앞으로 계속 전진하고 있죠. 네. 젊은 입장에서 이거를 내가 평생을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럴 경우면 아버님처럼 부고장이 날라와도 나는 지금 이 가죽이 습도, 온도 이걸 막 맞춰야 되고 이렇게 하면 놀고 싶을 때 놀러 못 가고 쉬고 싶을 때 못 쉬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대는 그렇게 살려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그것까지 포함해서 본인의 일이라고 받아들이신 거예요? 소가족을 이제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아예 배제할 수는 없어요, 사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운동도 하면서 뭐 이 일도 같이 하고 있지만 항상 뭐 가족이 들어왔을 때 아니면 뭐 이렇게 변수가 생길 때는 항상 다 대비를 해놓은 상황에서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제 몸 컨디션에 맞춰서 무조건 다 이거를 다 지금 조절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만큼은 솔직히 뭐 이렇게 올인성을 못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저 나름대로의 제 삶에 이제 맞춰서 이렇게 조절하려고 계속 하고 있어요. 울림의 탄생이잖아요. 제목을 혹시 감독님이 지으셨어요? 맨 처음에 가제가 그냥 울림이라는 그냥 단어 하나였었는데 저희 스태프들끼리 뒤에 뭔가 좀 수식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울림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거의 2017년에 그렇게 좀 짓고 그 제목으로 계속 바꾸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온 것 같아요. 탄생을 붙였을 때는 혹시 어떤 취지로 울림도 좋거든요. 울림도 좋은데 울림의 탄생이라고 했을 때 조금 더 부연하고 싶었던 의미는 혹시 뭘까요? 1차원적으로 보면은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큰 북 만드는 과정, 이 거대한 울림이 탄생하는 과정을 찍는 다큐멘터리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약간 좀 바라고자 했던 거는 그런 그 선생님과 그런 전수자 간의 그런 그 완벽한 전승이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노하우나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아들한테 전승이 잘 되는 과정까지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울림의 탄생이라고 지었어요. 이 울림의 탄생을 만들면서 그런 선생님의 엄청난 그 경험들이 동국이 형한테 전해졌을까라는 데에서는 반반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는 전해진 것이 있는 것 같고 어디 정도까지는 아직 좀 덜한 거 아직 덜 전수된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게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그 3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긴 시간일 수도 있지만 사람의 인생으로 보면 되게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갖고 이 3년 안에 그런 이 선생님이 가지신 어마어마한 그런 경험과 지식들이 아들한테 이렇게 옮겨가서 엄청난 북쟁이로서의 그런 이렇게 완성까지 이렇게 3년 안에 담아내려고 했던 거는 좀 저의 너무 과욕이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계속 소리를 찾으시잖아요. 소리. 그리고 그 북에 이렇게 장식하는 거를 쓸데없는 짓이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북은 소리가 핵심이라고 그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러해서 그 북매옥이라는 표현이 있던데, 그러니까 이 가죽을 어떻게 당겨서 어떻게 소리를 만드느냐가 사실 이 북 악기장의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북에 딴 거 하는 거는 쓸데없는지 거기에 시간을 왜 쓰지?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아마 이제 이런 선생님의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서 저 선생님 궁금한 게 계속 소리를 찾으시는데 이제 어떤 소리를 더 찾고 싶으신 거예요? 그 소리라는 거는 뭐 북을 메우면서 최대하다가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을 활용을 하는 건데 네. 그래도 소리는 가죽에서 나와주는 거지 내 몸 자체에서 나와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 현재 뭐 이 제야의 정원이 있어도 영신의 북은 없어요. 저는 대북을 만들면은 영신의 북을 만들 그 정신을 가지고 그걸 한단 말이에요. 보는 사람은 뭐 몰라도 나는 나이를 자꾸 먹어 들어가니까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는 거지만은 한편의 영화에서 이 소리만큼은 나는 남겨놓고 싶다. 예, 그런 동의하에서 뭐 그 북을 만들었는데 뭐 이 귀가 이제 뭐 청각이 자꾸 나빠지다 보니까 내 손으로다가 직접 쳐서 그 소리를 못 듣고 북의 전가에 치는 그 쇠소리 씨를 중에서 내 대신에 그 북소리를 울려줬을 때 그 내가 들을 때는 아 진짜 여한이 없는 북소리다. 뭐 이렇게 해서 저는 만족스러워요. 선생님은 소리 얘기를 하셔서 저 영화 이렇게 보면서 뭐지? 저 북 그래서 되게 주의 깊게 소리를 이렇게 눈 감고 소리만 들어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 귀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 가죽이 좀 덜 마르거나 습도 이거에 따라서 조금 공명이 더한 소리가 있고 그다음에 조금 그 딱딱하달까 건조한데 명징한 소리가 있고 이런 차이 정도는 있는데 제가 다시 영화를 보면서 선생님이 내려고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 북받치면서 이때 저는 힌트를 얻었죠. 좋은 소리는 북받치게 하는 북소리가 좋은 소리구나. 이거 아재 개그인데. 이제 아버지가 원하는 소리를 솔직히 저도 알고는 있어요. 아버지가 만들고자 하는 북의 그 소리도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아버지 밑에서 있다 보니까는 아버지가 만들고자 하는 소리와 이제 현대에 맞게 모양을 내서 그 모양이 낸 북에다가 그 소리를 입히는 이제 그게 저의 과제가 된 거죠. 1대가 못했던 것들이 보이잖아요. 2대는. 그러면은 2대는 내가 이런 것까지 해갖고서 접목을 해서 내가 나 때는 더 크고 멋지고 웅장한 소리를 찾아야겠다, 만들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사실. 끝으로 이 영화를 보실 관객들에게 간단히 우리 영화는 이런 영화예요 라고 좀 소개를 한 번씩 해주시고 끝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영화는 일단 한 장인의 삶이 좀 담겨있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영화를 계기로 많은 분들이 이 소리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고집스러운 장인의 그런 이렇게 고집스러운 그런 작업이 이렇게 담겨 있는 영화인데요. 업을 잇기 위해서 그 고군분투하는 전수자와 아버지와의 그런 티격태격하는 그런 케미를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영화가 진짜 뭐 해외로다가 좀 많이 좀 저기를 해가지고 우리 한국에서도
모창이 다큐멘터리를 상영하는 그 감독들도 훌륭한 사람들 많다. 뭐 이런 것도 좀 해주고 뭐 그랬으면 그게 좋은 거죠. 북소리와 우리 마음의 소리가 같이 공명할 때 아, 울림이 탄생하는구나.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영화를 보시는 관객들이 그 울림의 탄생이 간단치 않잖아요. 그래서 간단치 않은 이 울림의 과정과 결과 만들어진 소리가 아마 마음을 울리는 경험을 영화를 보시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저희 국제무형유산 영상축제 이프 패밀리 섹션에서 이제 상영을 해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또 가족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꼭 같이 보셨으면 굉장히 그 따끈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소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프 패밀리 그 울림의 탄생 게스트 토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